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똥장군 속에 처박힌 황금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돌덩어리. 평생 돈을 움켜쥐려 했던 시어머니는 결국 빈 껍데기를 안고 통곡했고, 더러운 똥통을 끌어안은 며느리는 천석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똥처럼 여겨야 돈이 모인다는 기막힌 역설. 그 통쾌한 한판 승부가 지금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삶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왕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땅부자였으나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쥐에게 파먹혀도 쌀을 꺼내 밥을 짓는 꼴을 못 보는 위인이었습니다. 쌀독을 여는 손이 떨리고 밥그릇에 담긴 밥알 개수를 세느라 눈알이 핑핑 도니, 하인들은 배가 고파 허리가 굽었고 소와 돼지도 갈비뼈가 앙상했습니다. 그런 왕씨 집안에 복덩이가 하나 들어왔으니 바로 며느리 덕이었습니다. 덕이는 덩치가 큼직하고 손마디가 굵어 겉보기엔 투박했으나 그 속에는 천리 밖을 내다보는 해안과 넉넉한 품을 지닌 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좁쌀만 한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진 시어머니 왕씨에게 덕이는 그저 내곳간 축내는 도둑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누렁 황소가 밭을 갈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왕씨는 황소가 숨을 헐떡이자마자 의원을 부르는 대신 부엌칼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왕씨는 핏발선 눈으로 소의 목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내 재산, 숨 끊어지면 고기 맛 떨어진다. 피가 돌 때 잡아야 똥값이 안 되는 법이야. 그때였습니다. 덕이가 억센 손으로 시어머니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이 소는 우리 집 농사를 10년이나 책임진 일꾼입니다. 고작 고기 몇 근 탐하자고 살릴 수 있는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이건 알아. 의원 불러봐야 탕약값만 엽전 선원양이다. 그 돈이면 쌀이 2가마니야. 소는 죽으면 고기라도 남기지만 의원 놈 뱃속에 들어간 돈은 똥밖에 더 되느냐? 왕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덕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치마폭 깊숙한 곳에서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 하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읍내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모셔오너라. 돈은 내가 낼 테니 어서. 덕이의 서슬퍼런 호령의 하인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결국 비싼 침과 탕약을 쓴 끝에 황소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듬해 봄, 살아난 황소는 여느 소보다 2배는 깊게 밭을 갈아 풍년을 예고했습니다. 허나 왕씨는 풍년이 든 밭을 보면서도 덕이를 쏘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년이 내 돈 잡아먹는 귀신이다. 소가 벌어들일 돈은 아직 손에 안 잡히는데 의원놈 주둥이에 쳐넣은 내 은가락지는 당장 눈에 밟히는구나. 왕씨의 구두수 신보는 머슴들의 밥상머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한참 힘을 써야 할 용번기의 왕씨는 머슴들에게 시래기만 둥둥 떠다니는 묽은 죽을 내놓았습니다. 일도 안 하는 놈들에게 쌀밥은 무슨, 배가 부르면 눕고만 싶어지는 법이다. 정신이 맑아야 일이 잘 되니라. 머슴들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비틀거렸고 쟁기질은 얕아져 논바닥이 제대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덕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데 굶주린 소가 어찌 짐을 나르겠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덕이는 그날 밤 왕씨 몰래 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햅쌀을 넉넉히 퍼다 고봉밥을 짓고 뒤뜰 장독대에서 묵은 된장을 퍼와 진한 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자 머슴들은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마님, 정말 꿀맛입니다요. 내일부터는 산 하나를 통째로 갈아엎겠습니다. 머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자 덕이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밤냄새를 맡은 왕씨가 귀신같이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벼락 맞을 년, 내 쌀독을 털어? 내 년이 기어이 내 살점을 떼어다가 남 좋은 일을 시키는구나. 왕씨는 끓고 있던 북솥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아까운 두부와 음식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덕이는 뜨거운 국물이 튀어 발등이 되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엎어진 밥상을 치웠습니다. 어머님, 일꾼 배가 불러야 곳간이 차는 법입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쓸 때 써야 돈이 돕니다. 닥쳐라. 내 눈엔 내가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미친년으로밖에 안 보인다. 왕씨는 덕이의 뺨을 후려치고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달수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도 어미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고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춘궁기가 닥쳐왔습니다.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패지 않은 보릿고개였습니다. 왕씨는 줄인 배를 움켜쥐다 못해 급기야 내년 농사에 쓸 종자 곡식 독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당장 저 독을 열어라. 쪄 먹든 볶아 먹든 내 배가 불러야 내년도 있는 것이다. 왕씨가 하인들을 시켜 독을 옮기려 하자 덕이가 독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생명줄입니다. 씨나락을 먹어치우면 내년에는 온 식구가 굶어 죽고 논밭을 다 팔아야 합니다. 차라리 제사를 베어드릴 테니 이 독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덕이는 낫을 들어 자신의 팔을 그을 기세였습니다. 그 서슬에 놀란 왕씨는 뒷걸음질 쳤지만 그 눈빛만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독한 년, 내가 기어이 나를 굶겨 죽이려 작정을 했구나.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너를 내쫓고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 왕씨는 덕이를 집안을 말아먹을 흉물로 완전히 낙인 찍었습니다. 작은 돈에 벌벌 떠는 시어머니와 먼 훗날을 도모하는 며느리, 두 여인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그 틈을 타 말에는 교활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을 먹고 자라는 희대의 사기꾼 허풍수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름은 허풍수요. 직업은 천하를 떠도는 환술사라 칭했으나 실상은 사람의 욕심을 낚는 낚시꾼이었습니다. 허풍수는 마을 장터 한복판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입안에 혀가 없는 것처럼 매끄러운 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자, 오시라. 땀 흘려 일하는 건 미련한 소들이나 하는지. 여기 단돈 한 냥을 두 냥으로 10냥을 100냥으로 불려주는 도깨비 항아리가 왔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 맨 앞줄에는 욕심 사납게 눈을 번뜩이는 왕씨와 그녀의 치마폭을 붙잡고 선 아들 달수가 있었습니다. 허풍수는 품에서 거무튀튀한 항아리 하나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은화 한 잎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부채를 펼쳤다. 접기를 3번.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자 은화 2잎이 굴러나왔습니다. 오, 정말로 돈이 새끼를 쳤네.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고 왕씨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안 써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헌데 저 항아리만 있으면 그 고생을 안 하고도 곳간을 채울 수 있다니. 왕씨의 눈동자가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그 항아리에 내 돈을 몽땅 넣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기둥뿌리가 금으로 바뀌는 게요. 왕씨가 다급하게 묻자 허풍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은도 금으로 바꿔드리죠. 허나 큰 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정성이 필요한 법. 복채는 두둑이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왕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건 좋으나 당장 주머니에서 복채 나가는 건 살점 떼이는 듯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허풍수와 복채를 놓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허풍수가 복채는 나중에 불어난 돈에서 적당히 떼겠다고 선심 쓰는 척 물러서자 그제야 희희낙락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기꾼의 미끼를 덥석 문 붕어 꼴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의 안주인인 며느리 덕이는 장터의 소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기척의 부엌 뒷문을 살며시 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다리 밑에 거적을 치고 사는 거지 왕초 최 씨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쳤기에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했으나 덕이는 그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시장하시지요. 들어오셔서 욕이라도 하십시오. 덕이는 깨진 바가지에 찬밥을 던져주는 대신 소반에 따뜻한 국밥과 정갈한 반찬을 차려내왔습니다. 최 씨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귀한 대접에 손을 떨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거지에게 이리 귀한 상을 차려주십니까? 제가 가진 거라곤 이와 빈대뿐입니다. 덕이는 최 씨의 맞은편에 앉아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래 개성에서 큰 상단을 이끄시던 대방이 아니셨습니까? 비록 운이 다해 지금은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시나 평생 쌓으신 장사꾼의 눈과 귀는 아직 살아계실 줄로 압니다. 최 씨는 국물을 삼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겉모습만 보고 침을 뱉을 때 이 며느리만은 누더기 속에 감춰진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최 씨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눈빛을 바꾸어 덕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지의 눈이 아닌 날카로운 상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밥값을 해야겠군요. 최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터에 나타난 허풍수라는 자 조심하십시오. 놈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나르는 장사꾼의 손이 아니라 화투장이나 섭고 눈속임을 하는 타짜의 손입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놈이 타고 온 말을 보니 안장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말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물러 장사하는 자가 아니라 한탕 치고 야반도주를 밥 먹듯이 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마님, 대기 시어머니께서 이미 놈의 현올림에 넘어가신 듯하니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덕이는 최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에 가짜의 눈이 멀었지만 덕이는 밥 한 끼로 진짜 정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덕이는 절뚝거리며 일어서는 최 씨를 살피고는 다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초를 챙겨주었습니다. 이 약초도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어르신을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니 저 또한 마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밑 거지 떼들이 비록 힘은 없으나 쪽수는 많으니 놈의 뒤를 밟아보겠습니다. 최 씨는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장터에서는 사기극이 무르익어가고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진짜 동맹이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기둥이 썩어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 허풍수의 검은 손길은 이미 안방 문지방을 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 했습니다. 허풍수가 왕씨의 집 대문을 넘어 들어오던 날 집안의 개들은 꼬리를 흔들었고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았습니다. 허풍수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기운이 막혔어. 황금이 굴러들어오다가 대문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로구나. 왕씨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라도 되는 양 화들짝 놀라며 허풍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니, 도사님,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내 재산이, 아니, 내 복이 막히다니요. 허풍수는 짐짓심각한 표정으로 품에서 패철 비스무리한 것을 꺼내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부엌 쪽을 가리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기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여인네 중에 기가 드센 여자가 있지요?
그 여자가 집안의 양기를 다 빨아먹고 음기를 채우니 재물이 불어나기는커녕 있는 돈도 썩어 문드러질 판입니다. 왕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았던 며느리 덕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년이 들어오고 나서 소가 병들고 쌀독이 비어가니 그게 다 그년 탓이었군요. 왕 씨가 맞장구를 치자 허풍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기세를 몰아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왕 씨의 아들 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달수는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눈빛이 흐리멍덩하고 주관이 없어 어미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풍수는 달수 앞에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을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머지않아 한양으로 올라가 정승판서가 되시상입니다. 달수는 평소 어미 등골 빼먹는 한량 소리만 듣다가 정승판서 소리를 들으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허허, 도사님 눈이 참으로 밝으십니다. 헌데 무슨 대감입니까? 앞으로 되실 분이니 미리 불러드리는 겁니다. 헌데 딱 하나가 아쉽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승천할 용이신데 며느리라는 구렁이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하늘로 오르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기생들에게 술값을 뿌리며 호인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아내 덕이에게 꼼짝 못하는 자신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덕이가 바른 말을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던 달수는 허풍수의 말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허풍수에게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덕이가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달수는 술에 취해 고함을 쳤습니다. 재수 없어. 자네가 들어오니 방 안 공기가 탁해지지 않나. 도사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어. 덕이는 묵묵히 밥상을 내려놓으며 달수와 왕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어머님, 저 자는 도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장터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찜장수들을 상대로 야바위를 치던 자라합니다. 어찌 생판남의 말을 믿고 식구를 의심하십니까? 덕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왕씨가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귀인을 모욕하느냐? 저분은 우리 집안을 살리러 오신 생불이시다. 내년이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기어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구나. 달수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 내가 정승이 못된 것도 다 자네 탓이야. 어디 여자가 남자 앞길을 막으려 들어. 덕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를 살리고 머슴을 먹이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 것은 자신인데 혀 놀림 몇 마디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을 원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풍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누런 부적 한 장을 꺼내 왕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는 법. 이 부적을 안방 문지방에 붙이시고 집안의 흉물을 치우셔야만 내일 밤 항아리에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씨는 부적을 보물단지처럼 받아들고는 덕이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굴러들어올 황금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치워버리겠다는 살기였습니다. 그래, 도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 돈을 지키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왕씨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덕이는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안방에서는 사기꾼과 시어머니 그리고 철없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이미 이 집안은 이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씨의 집 안방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건만 왕씨는 마치 초상집 상주처럼 바닥을 치며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내 쌈지.
내 목숨 같은 비단 쌈지가 없어졌다. 어떤 놈이 내 안방에 들어와서 이걸 훔쳐갔느냐. 왕씨가 잃어버렸다는 쌈지는 안에 엽전 50냥이 든 것으로 그녀가 잘 때도 베개 밑에 두고 자는 갑오로 여기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안방으로 달려왔고 덕이 또한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왕씨는 독사 같은 눈으로 덕이를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분명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놈의 소행이다. 여봐라, 지금 당장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까지 쥐구멍 하나 남기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은 왕씨의 서슬에 눌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왕씨는 하인들이 덕이의 방으로 향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마님, 여기 쌈지가 있습니다. 덕이의 방석 밑에서 붉은 비단 쌈지가 나오자 왕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덕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도둑년, 내 이럴 줄 알았다. 곶간살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애미 쌈지까지 털어. 내 년이 기어이 나를 알거지로 만들 작정이구나. 덕이는 기가 찼습니다. 그 방석은 오늘 아침 왕씨가 직접 며느리 방이 찬이 깔고 앉으라며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뻔하디 뻔한 자작극이었으나 덕이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광기만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돈이 탐나서 훔쳤다면 어찌 저리 허술하게 방석 밑에 두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머님께서 저를 내치기 위해 꾸미신 일임을 천하가 다 알 것입니다. 뭐라. 인연이 훔친 주제에 어디서 말댔고야. 여봐라, 인연을 당장 멍석에 말하라. 하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덕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루 끝에 서 있는 남편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엽전 몇 푼에 양심을 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발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덕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덕이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의 유산과 허풍수가 약속한 벼슬자리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욕심이 좀 과했어. 어머니가 없는 말을 지어내실 분인가. 달수는 그 비겁한 한마디를 내뱉고는 황급히 사랑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안에서 문고리를 거는 차가운 쇳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일말의 정과 미련이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덕이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멍석 위로 걸어가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어서 하라. 결국 덕이는 멍석에 말려 곤장을 맞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덕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을 때 왕씨는 대문 빗장을 잡고 서서 승자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밟을 생각 마라. 내일이면 황금 항아리가 굴러들어올 터이니 너 같은 흉물은 썩 꺼져. 덕이는 피 맺힌 입술을 닦으며 왕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용한지 왕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허나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지금 어머님께서 대문 밖으로 내버린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지탱하던 대들보입니다. 기둥 빠진 집이 비바람을 어찌 견딜지 두고 보겠습니다. 왕씨는 침을 뱉고는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덕이는 닫힌 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그녀는 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시집살이의 굴레는 벗겨졌습니다. 덕이는 뒤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 다리 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것은 덕이가 아니라 왕씨의 집안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덕이는 피 묻은 옷자락을 끌며 마을 어귀 다리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쥐들이 들끓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음지였습니다. 그녀가 어둠 속에 들어서자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있던 거적들이 하나둘 꿈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와 함께 거지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횃불 불빛 아래 드러난 덕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지들은 덕이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사내가 절뚝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덕이에게 밥상을 대접받았던 거지 왕초 최 씨였습니다. 그는 덕이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는 분노 대신 차라리 서늘한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썩은 집단을 털어 상석을 마련하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동량을 구걸하는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단의 대방을 맞이하는 집사처럼 깍듯했습니다. 덕이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른 뒤 눈물을 닦는 대신 매섭게 눈을 빛냈습니다. 어르신 보시다시피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밥값은커녕 제 입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씩 웃으며 누런이를 드러냈습니다. 마님께서 밥을 주실 때 밥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해주셨지요. 장사꾼은 이문이 남지 않아도 신의를 지킬 때는 지키는 법입니다. 저희가 비록 가진 건 없으나 이 바닥 소식통은 관아 포졸보다 빠릅니다. 최 씨가 손짓하자 어린 거지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 덕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별을 시작했습니다. 거지들의 말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기별 올립니다. 풍수 그놈 오늘 낮에 장터 약재상에서 미매향이라는 강력한 수면향을 샀습니다. 곰도 한 방에 잠재운다는 독한 물건입니다. 이어 다른 거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놈의 하인들이 마구 간 뒤편의 날래기로 소문난 준마 두 피를 숨겨두었습니다. 말발굽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헝겊을 감아두었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야반도주 준비입니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금 꿈에 부풀어 있겠지만 실상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속골이었습니다. 최 씨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시댁 식구들이 마님을 저리 모질게 내쳤는데 그냥 놈들이 재산을 털어가게 두고 보시지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으로만 따지면 왕씨와 달수가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허나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재산은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모은 것이기도 하나 병든 소를 살리고 머슴들을 먹여가며 제가 지켜온 피와 땀이기도 합니다. 사기꾼 놈이 내 노력의 결실을 가로채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덕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뒤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녀의 등은 태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건 자물쇠가 아니라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장사꾼의 피가 식지 않으셨다면 저와 함께 큰 장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최 씨의 눈에 이체가 서렸습니다. 평생을 실패한 거상이라는 패배감 속에 살았던 그에게 덕이는 다시 한번 판을 벌릴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덕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만 내려주십시오. 이 다리 및 거지, 때가 왕시대 호위무사가 되어 드리리다. 덕이는 최 씨와 거지들을 둘러보며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풍수의 거사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풍수는 수면향을 피우고 시댁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재산을 들고 튈 작정입니다. 우리는 놈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덕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놈이 잔재주로 사람을 속였으니 우리도 재주를 부려 놈을 속여줄 것입니다. 다들 도와주십시오. 다리 밑의 거지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덕이라는 우두머리를 만나 조직적인 어둠의 상단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벼락이 치는 밤하늘 아래 덕이와 거지, 군단은 왕씨 집을 향해 은밀하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이 놓은 덫을 더 큰 그물로 덮어버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왕씨의 집은 이제 허풍수의 동무되었습니다. 며느리 덕이가 쫓겨나고 사흘째 되던 날,
허풍수는 왕씨와 달수를 안방 깊숙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잔뜩 깔아 은밀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마님, 그리고 대감마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 하늘의 재물신이 지상으로 내려와 곳간을 채워주는 천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왕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몸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내 재산이 10배로 불어난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허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씨는 의심 많은 자를 싫어하시고 빈 그릇보다는 꽉 찬 그릇에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집안에 있는 돈이 되는 물건들은 모조리 꺼내어 이 항아리에 담으셔야 합니다. 시동이라도 남겨두었다가는 신령님이 노하여 오시던 길을 되돌리실 겁니다. 허풍수가 내민 것은 사람 몸통만 한 거대한 검은 항아리였습니다. 왕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땅속 깊이 묻어둔 비상금까지 꺼내야 한다는 말에 잠시 망설여졌으나 10배라는 말은 그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알겠소. 내 기어의 천석군이 되어보리다. 그때부터 왕씨의 집에서는 기괴한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씨는 호미를 들고 뒷마당 장독대로 달려가 30년 전 영감 몰래 파묻어 두었던 항아리를 파냈습니다. 칼투성이가 된 손으로 삭은 뚜껑을 열자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먹고 입을 것을 아껴 모은 피눈물 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몇 냥이냐? 이것이 금이 되면 내 방바닥을 금으로 깔고 살리라. 왕씨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전 재산을 치마폭에 쓸어 담았습니다. 아들 달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 덕이가 쓰던 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쫓겨난 방은 냉골이었으나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롱과 반다지를 뒤졌습니다. 분명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 있을 터인데. 옳지. 달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덕이가 아끼던 옷비녀와 쌍가락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덕이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었으나 눈이 뒤집힌 달수에게는 그저 돈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말게나. 내가 정승판서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사주면 되릴 아닌가. 달수는 아내의 피와 살 같은 폐물까지 챙겨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왕씨의 안방에는 기이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에는 허풍수가 가져온 검은 항아리가 놓였고 그 안에는 왕씨와 달수가 긁어모은 집문서, 은자, 폐물들이 가득 차 찰랑거렸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뽑아 담은 셈이었습니다. 허풍수는 흡족한 미소를 감추며 품에서 붉은 향 하나를 꺼내 피웠습니다.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향내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미매향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금화소사라, 금화소사라.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전 재산은 똥으로 변하고 재물신은 떠나실 것입니다. 아이고, 눈을 뜨다니요. 눈꺼풀을 풀로 딱 붙이고 있겠습니다. 왕씨와 달수는 항아리를 향해 절을 올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해지자 두 사람의 혀가 꼬이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에 취하고 향에 취해 그들은 서서히 깊은 수렁 같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이 사기꾼의 소나기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꿈속에서 황금비를 맞을 생각에 입가에는 침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해독제를 미리 먹어둔 허풍수는 두 사람이 완전히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쯧쯧, 늙은이가 욕심이 과하면 명을 재촉하는 법이지. 이 돈덩어리들은 내가 요긴하게 써주마. 허풍수가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밤새라면 모를까 초저녁에 들리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간격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허풍수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풍악소리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사냥꾼들의 효시라는 것을 말이죠. 탐욕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시가 되자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고 왕신의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미매향 연기만이 뱀처럼 마당을 기어다녔습니다. 방 안에서는 왕씨와 달수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욕심에 체한 돼지가 멱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시각 부엌 문 아래 뚫린 하수구멍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덕이었습니다. 쫓겨날 때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하수구에 오물이 옷자락을 적셨으나 덕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덕이는 숨소리를 죽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허풍수는 거사를 치르기 전 뒷마당에 숨겨둔 말들을 점검하고 도주로를 확인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거지 왕초 최 씨가 미리 귀띔해준 대로 놈은 의심이 많아 출발 직전에 꼭 짐승들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덕이는 잽싸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매캐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을 해벌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집안의 전 재산을 삼킨 검은 항아리가 요물단지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덕이는 잠시 남편 달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는 꼴이 참으로 한심했으나 지금은 연민조차 사치였습니다. 덕이는 품에서 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리 밑에서 미리 준비해온 묵직한 자루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집 문서와 은전 그리고 자신의 옷비녀까지 가득 차 있어 촛불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씨가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덕이는 재빨리 자신의 자루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옷소매로 감싸 쥐는 손놀림이 비단 짜는 장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순식간에 항아리가 텅 비었습니다. 이제 채울 차례였습니다. 덕이는 가져온 자루를 열었습니다. 무게가 얼추 비슷한 당돌과 깨진 기와 조각들이었습니다. 덕이는 그것들을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허풍수가 덮어놓았던 붉은 비단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무게 또한 돌덩이를 채웠으니 묵직하기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덕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자와 폐물을 옮겨 담은 덕이의 자루가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왕씨가 땅속 항아리까지 파내어 보태는 바람에 장정 혼자 들기에도 벅찰 만큼 무게가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말 울음소리와 함께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수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지금 나가려다간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칠 판이었습니다. 덕이는 무거운 자루를 질질 끌며 부엌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놈이 들어와 물이라도 찾으면 발각될 곳이었습니다. 광도, 장독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놈은 떠나기 전 집안을 한 번 더 훑어볼 위인이었습니다. 덕이의 시선이 다급하게 마당 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달빛이 비친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악취가 풍겨 왕씨조차 코를 막고 피해 다니던 그곳. 뒷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똥오줌을 삭혀 거름으로 쓰려고 놔둔 거대한 똥장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둑놈이 훔쳐갈 것은 보물이지 똥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풍수의 그림자가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길게 드리워지는 순간 덕이는 돈 자루를 끌어안고 똥 냄새가 진동하는 뒷간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자 덕이는 똥장군 뚜껑을 덥석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왕씨가 똥냄새가 밥맛 떨어뜨린다며
하인들을 시켜 뒷간 가장 구석진 곳에 처박아 두고 1년 내내 뚜껑 한 번 열어보지 않은 묵은 거름통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돈 자루를 거꾸로 들어 거름통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둔탁하고 끈적한 소리와 함께 왕씨 가문의 전 재산이 오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던 은자도 영롱한 옷비녀도 순식간에 누런 똥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덕이는 마지막 남은 은전 한 입까지 탈탈 털어넣고는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덕이는 흙바닥에 손을 문질러 냄새를 대충 닦아내고는 뒷간 옆 장작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허풍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허풍수는 코를 벌렁거렸으나 시골집 뒷간 냄새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안방에 놓인 검은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왕씨와 달수를 비웃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잘들 자는구먼. 꿈속에서나마 부자가 되어보시게. 이 돈덩어리들은 허풍수가 챙길 테니. 허풍수는 제사상 위에 놓인 항아리를 덥석 들어 올렸습니다. 억수로 무겁네. 그의 입가에 찢어질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이가 채워넣은 돌멩이와 기와 조각들이 어찌나 시한지 은자와 폐물이 가득 찼을 때보다 더 묵직했던 것입니다. 사기꾼은 그 무게를 일확천금의 무게로 착각하고는 항아리에 볼을 비비며 감탄했습니다. 오, 이 묵직함. 왕씨 할망구, 정말 기둥뿌리까지 싹싹 긁어모았구나. 고맙다, 고마워. 내년의 탐욕이 나를 팔자 고치게 해주는구나. 허풍수는 항아리를 보자기로 꽁꽁 싸며 등에 짊어졌습니다. 돌덩이를 짊어지고 저리 좋아하는 꼴이라니 덕이는 장작 더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어 웃음을 참았습니다. 허풍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왕씨와 달수 머리맡에 놓인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나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아주 멀리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데려가 주마. 허풍수가 끙끙거리며 항아리를 지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둑질에 성공했다는 환희를 가벼웠으나 등 뒤에 짊어진 것은 쓸모없는 돌덩이요. 그의 앞길에 기다리는 것은 똥물보다 더러운 운명이었습니다. 덕이는 놈이 뒷문 빗장을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숨겨두었던 똥장군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도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덕이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이 더러운 똥통이 어머님의 그 귀한 전 재산을 품어 살렸다고 말입니다. 저 멀리 뒷문 밖에서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던 거지 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숲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허풍수는 묵직한 항아리를 짊어지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과 희열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미리 봐두었던 길로 접어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가 켜지더니 허풍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도사님? 허풍수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도 왼쪽에서도 오른쪽 담벼락 위에서도 횃불들이 연달아 켜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수십 개의 그림자가 그를 둥그렇게 포위했습니다. 횃불을 든 자들은 바로 마을 다리 밑 거짓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동량을 구걸하는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질서정연했고 그들의 손에는 밥그릇 대신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가르고 한 사내가 절뚝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썩어가던 다리를 끌던 거지 왕초 최씨였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앞을 막느냐?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허풍수가 호통을 치려 했으나 최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시는 무슨?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서 야반도주하는 쥐새끼의 주제에. 뭐라? 이복에 장사꾼 상도에도 어긋나는 짓을 하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법일세. 우리 마님 허락 없이는 이 문턱을 못 넘네.
허풍수가 틈을 타 도망치려 했으나 거지들이 던진 그물에 걸려 그대로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있던 항아리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안방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매향의 기운이 약했던 탓인지 아니면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본능이 잠을 깨운 것인지 왕씨가 번쩍 눈을 뜬 것입니다. 제사상이 텅 빈 것을 확인한 왕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같은 형상으로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왕씨의 비명에 놀라 깬 남편 달수도 허둥지둥 바지를 죽이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뒷문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멍석에 말린 채 버둥거리는 허풍수와 마주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 왕씨는 눈이 뒤집혀 허풍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라. 우리 집 전 재산을 들고 어딜 튀려고 했어. 허풍수는 그물에 갇힌 채로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튀려던 게 아니라 애군을 막으러 잠시. 그래, 기도를 하러 가려던 참이었소. 저 항아리를 보시오. 돈 덩어리들이 그대로 있지 않소. 허풍수는 바닥에 뒹구는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왕씨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낚아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왕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왕씨는 전 재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다급히 항아리를 감싼 보자기를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수도 침을 꼴깍 삼키며 옆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항아리 속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반짝인 것은 은자와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달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항아리 안에 가득 찬 것은 강가에서 흔히 굴러다니는 거무튀튀한 돌멩이들과 지붕에서 뜯어낸 깨진 기와 조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왕씨가 덜덜 떨며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이었습니다. 돈이 다 어디 갔어? 내 옷비녀는, 내 은자는. 왕씨가 항아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돌무더기 속에 왕씨의 전 재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돌덩이가 되었어. 저놈이 내 돈을 돌로 바꿨어. 상황을 지켜보던 허풍수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묵직했는데. 내가 넣을 땐 분명 있었는데. 허풍수는 자신이 속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은 억시 나갔습니다. 그는 왕씨가 진짜 돈을 훔치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 생각했고, 왕씨는 허풍수가 돈을 빼돌리고 돌을 채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달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승판서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는 알거지가 되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